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학동 재개발 현장의 붕괴 사고는 인재라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철거업체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건물 외벽부터 허무는 무리한 작업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위험한 철거 공사가 버스 승강장 뒤에서 진행됐지만 시공사나 자치단체 누구도 승강장 이설을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참담하고 끔찍한 사고에다 희생자도 많았던 만큼 안타까운 사연도 잇따라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과 책임을 밝혀낼 수사는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철거업체와 감리회사를 바로 압수수색했고 문 대통령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광주 재개발 현장에서 붕괴된 건물은 계획서를 무시한 채 철거가 이뤄졌습니다. 그 과정 역시 속도전이었는데 비용을 줄이기 위한 무리한 철거였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7명이 탄 시내버스를 덮친 5층짜리 철거 건물. 광주 학동 재개발 현장에서 가장 높았던 이 건물은 사고 전날 철거가 시작됐습니다. 맨 위층부터 하나씩 허물고 내려가는 게 당초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달랐습니다. 철거업체는 건물 뒤편에 붙어있던 2층짜리 부속 건물을 해체한 뒤 거꾸로 1층 외벽부터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토사를 쌓아 굴삭기 등 중장비를 동원해 건물 뒤편의 외벽 전체를 철거했습니다. 한 층 한 층 제거한 게 아니라 건물 뒷면만 먼저 날려버린 겁니다. 도로에선 멀쩡해 보였던 이 건물은 사실 위태롭게 앞쪽 벽면만 남아있었던 셈입니다. 홀로 남은 건물 외벽은 이상징후를 보이다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뻥 그 소리 나왔고 그때 건물 위에가 크레인같이 포크레인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철거 작업을 아마 하고 있으면서 그게 사고가 난 것 같아요. 철거업체가 구청에 낸 해체 계획서에는 먼저 외벽을 부순 뒤 내벽과 바닥을 차례로 철거한다고 돼 있습니다. 구청에선 업체가 철거 계획을 완전히 무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층부터 지금 잘라서 오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근데 어제 넘어지는 내용이나 저희도 추정하는 부분인데 밑에서 철거를 시행했지 않나. 철거업체가 해체 방식을 임의로 바꾼 이유는 공사기간 단축을 노렸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소규모 장비로 한 층씩 해체할 때보다 대형 장비로 옆면을 한꺼번에 뜯어내는 게 훨씬 빠르다는 겁니다. 실제 이 철거업체는 불과 보름 만에 건물 9개 동을 순식간에 철거했습니다. 목표치의 90%를 당초 계획보다 20여일이나 빠르게 달성한 겁니다. 문제는 이런 무모한 철거 방식이 건물엔 강한 충격을 준다는 점입니다. 공사비도 절감하려고 했고 그리고 공사 기간도 빨리 하려고 그 수준을 보면 2차, 3차 아마 하도급 준 정도의 수준이 된 것 같습니다. 스스로 신고한 계획서대로만 철거를 진행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참사였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사고 당시 버스에 타고 있던 17명 가운데 9명은 영영 돌아올 수 없게 됐습니다. 학교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던 어린 아들, 그리고 엄마 병문안을 가던 딸. 끔찍한 사고에 희생당한 이들이 많은 만큼 가슴 아픈 사연도 잇따라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이제 17살인 아들은 방과 후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늘상 집에 가면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이야기를 나누던 다정한 외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은 어제도 평소처럼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 곧 집에서 보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놈만 보고 살지. 세상에 이런. 끝내 집에 도착하지 못했고 사고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집까진 불과 2정거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30분 후면 도착한다고 하니까 이제 기다려서 안 오니까 전화해보니까 전화 통화가 안 돼. 이상해서 사고 현장을 가봤는데. 버스 안에는 엄마를 보러 가던 30대 딸도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수의대 편입을 준비하던 꿈 많은 막내딸은 요양병원에서 암투병을 하는 엄마를 만나러 아버지와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버스에 타서 아버지는 앞쪽에, 딸은 뒤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극적으로 구조됐지만 딸은 영영 엄마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철갑게 잘하고 집안에 잘 도와주고 공부 열심히 하고 실감이 안 나요. 집으로 가던 60대 어머니도 안타까운 변을 당했습니다.
큰아들의 생일날 운영하던 작은 곰탕집 문을 일찍 닫고 시장에 들러 생일상에 올릴 반찬을 준비한 어머니. 하지만 끝내 아들의 생일상을 차려주지 못했습니다. 먹고 가라고 하는데 그걸 안 먹고 가서 그냥 그게 참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죠. 너무나 허망하게 이별해야 할 아들과 딸과 어머니, 그리고 평범한 일상을 보내며 버스에 탔던 소중한 가족과 이웃들. 가슴 아픈 사고 소식에 광주에선 온종일 애도와 위로가 잇따랐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철거 공사를 하기 전에 버스 승강장을 몇 미터만 옮겼더라면 어땠을까? 참담한 사고 소식을 접한 시민들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시공사와 자치단체 누구도 승강장 이설을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송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54번 시내버스가 멈춰선 학동의 버스 정류장. 승객을 태우고 막 출발하려던 순간 옆 차선을 달리던 또 다른 버스는 간발의 차이로 지나칩니다. 한 기업체의 출퇴근용 버스였던 겁니다. 그 짧은 순간 생사가 갈렸습니다. 옛 도심 지역 한복판의 버스 정류장. 이용객은 많았고 바로 앞엔 5층 철거 건물이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거가 위험하게 보였다고. 그러니까 미리 거기를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지 안 오고 사고 나고서 이제 그런다고 볼 때 항상 거가 위험하게 보였다고 말들을 했었어. 주민들은 평소에도 무섭다는 생각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건물하고 정류장하고 똑같이 딱 있어가지고 무섭다는 생각을 자꾸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철거를 하면서도 부분 철거가 되면서도 여기는 워낙 건물이 큰 건물이었어서 이게 좀 그렇다는 생각을 하고 다녔었거든요. 하지만 철거업체는 특별한 대책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건물 밖에 신호수를 두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철거 잔재가 외부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현장 외부에 신호수를 2명을 배치하는 걸로 신고가 된 걸로 알고 있고, 하지만 건물 붕괴에 크게 놀란 신호수들은 대피하는 것 말곤 할 게 없었습니다. 공사 때문에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는 승강장 위치를 옮겨 임시 승강장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광주시나 동구청은 승강장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시공업체에서 이걸 저희한테 협의를 요청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더 그런 점에 대해서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했었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은 솔직히 들고. 철거 건물 앞에 불안하게 남아있던 버스 정류장. 허술한 가림막은 눈에 보이는 위험을 감췄을 뿐 이 정류장을 덮친 비극을 막진 못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사고 원인을 밝혀내고 책임을 밝혀낼 수사,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철거업체와 감리회사를 바로 압수수색했고 철거 현장을 합동 감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들이 건물 붕괴 현장을 바로 찾았습니다. 현장에 남은 건물 잔해를 살피고 건물 철거 과정을 면밀하게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철거 작업이 건물의 붕괴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인지 등에 대해서 광범위하고 면밀하게. 경찰은 사고의 중대성을 감안해 합동수사팀을 수사본부로 격상시켰습니다. 철거 공사가 절차대로 진행됐는지, 가림막 등 관련 규정은 제대로 지켜졌는지가 중점 조사 대상입니다. 특히 건물 붕괴 당시 철거 관계자들이 대피했다는 점에서 사전의 위험을 감지하고도 무리하게 철거를 진행한 게 아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사업체인 현대산업개발 광주사무소와 감리철거업체도 한꺼번에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 10여 명을 소환 조사하고 철거업체 관계자 1명을 먼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국토교통부도 불법 다단계 하도급과 현장 감리 실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그 원인 규명을 하는데 저희가 우선 그 조사하는 데 중점을 둬야 될 것 같고요. 문 대통령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했고 김부겸 국무총리는 사고 현장을 직접 찾아서 유가족을 위로했습니다.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토록 하고 필요하다면 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부는 광주 참사를 계기로 전국의 철거 공사 현장을 상대로 긴급 안전진단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어제 시작된 비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당초 예상보다 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진도와 영광, 염산에서는 11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요. 장성 상무대에서도 100mm에 가까운 비가 내렸습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밤사이 많은 비가 지난 가운데 지금은 약한 비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또다시 비구름대가 이동하면서 전남 동부를 중심으로 많고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오후 6시 무렵까지 전남 동부와 지리산 부근에 최고 120mm가량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도 5에서 10mm가량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비가 예보된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고요. 전해상에 여전히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초속 10에서 16m 안팎, 최대 순간풍속은 초속 20m 안팎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안전사고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정부가 6월 항쟁 34주년 기념식에서 고 김근태 고문과 고 명록은 교수 등 민주 인사들에게 국민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여기에는 서강대생 고 김의기 열사처럼 광주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스스로 희생한 열사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광주 항쟁이 진압된 지 사흘 만인 1980년 5월 30일 광주 학살을 알리는 전단지를 뿌리고 서울 기독교회관에서 떨어져 숨진 서강대생 고 김의기 열사. 광주 학살 이후 모두가 숨죽이고 있던 당시 광주의 진실을 알리려다 숨진 최초의 인물입니다. 그의 죽음은 당시 지식인들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10년대 아무리 무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광주의 죽음 앞에서 또는 광주를 기억하자고 스스로 몸을 내던지는 그런 분들의 죽음 앞에 응답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게 한국민주화를 이끌어낸 힘입니다. 김의기 열사의 죽음 이후 1987년 6월 항쟁까지 광주 학살 진상 규명을 외치며 스스로를 희생하는 이들이 전국에서 잇따라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6월 항쟁 34주년 기념식에서 이처럼 광주의 진실을 알리려다 숨진 민주 열사들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했습니다. 이번에 훈장을 받은 숭실대생 박내전 열사와 호남대생 표정두 열사, 전남대생 박환현 열사, 서울대생 조성만 열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5.18 37주기 기념식 때 직접 거명한 인물들이기도 합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횃불을 밝혔던 고 박관현 열사, 광주의 진실을 알리는 빛이 되었던 고 박내전 열사,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외쳤던 고 조성만 열사, 언제나 당당했던 5월 광주의 청년 고 표정두 열사. 한편 고 명록은 전남대 교수와 고 성내운 광주대 학장도 민주주의의 공을 인정받아 국민훈장을 받았고, 판화를 통해 광주항쟁을 전 세계에 알린 일본인 화가 도미야마 다에코 씨에게는 국민포장이 수여되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대리수술 의혹을 받는 광주 척추전문병원 관련자들을 대검찰청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의사협회는 또 병원의 대표원장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엄중한 징계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의협은 일부 회원의 부적절한 행위로 의료계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며 자정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얀센 백신을 접종하기 시작한 첫날, 광주에서는 4시간 만에 2,900명이 백신을 맞았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어제 오후 1시 기준 얀센 백신 접종자는 2,900명으로 전체 접종 대상자 2만 3천여 명의 12.5%가 접종을 마쳤습니다. 광주시는 오는 20일까지 예비군과 민방위대원 등 사전 예약자들에게 270여 개 위탁 의료기관에서 얀센 백신을 접종할 계획입니다. 도심을 관통하는 경전선 노선 문제와 관련해 순천시가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대안을 찾은 뒤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선 변경이나 지중화는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사업 비용이 가장 큰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본 궤도에 오른 광주 순천 간 경전선 전철화 사업. 하지만 노선이 순천 도심을 관통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고속열차가 하루 46번이나 도심을 통과하게 돼 교통체증과 소음, 안전사고 위험 등 여러 문제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올해 초 순천시와 시민단체가 정부의 계획 수정을 요구한 이유입니다. 대중화나 기존 철도 노선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경전선 전철화 사업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이어 순천시는 최근 이 같은 요구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문기관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도심을 관통하지 않는 최적의 대체 노선을 찾은 뒤 이를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겁니다. 관건은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전체 사업비 1조 7,700억 원의 15%, 즉 2,650억 원 정도를 초과할 경우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시 거쳐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경제성 부문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어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작업이 끝나기 전에 추가 사업비를 최소화하는 현실적 대안을 찾아 정부를 설득하는 게 노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국토부에서는 그 설계도 과정에서도 좀 바꿔질 수도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기본 계획이 확정이 돼버리면은 이게 어렵지 않냐. 생각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국토부는 노선 변경이나 지중화를 위해서는 3천억 원에서 많게는 7천억 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순천시는 그보다 적은 사업비로 도심 관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 사업계획 변경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용역 결과는 오는 10월쯤 나올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5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어제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지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 5차 재난지원금을 전액 국비로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이후 시도 간 재정 격차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재원을 5년 이상 보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올해 76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해양 쓰레기 수거 처리와 기반시설 확충이 이뤄집니다. 전라남도는 해양환경 정화선 2척을 건조하고 해양 쓰레기 수거 처리를 위해 육상 선상 집화장 69곳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해양 쓰레기 발생량을 매년 10% 감축하고 수거 처리량을 15% 확대해 오는 2026년까지 해양 쓰레기 제로화를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완도 해변이 다시 한번 국제적으로 맑고 깨끗한 곳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양치유 산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고운 모래와 맑은 바닷물이 심리에 걸쳐 펼쳐진 완도 명사심리 해변입니다. 신선한 공기에는 전남 보건환경연구원 조사 결과 공기에 비타민C로 알려진 음이온 발생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항상 올 때마다 치유가 되는 느낌이어서 저희가 정말 정기적으로 늘 이렇게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명사심리 해변은 이 같은 환경 덕분에 환경교육재단 FEE가 정하는 블루플래그에 올해까지 3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국내 최초의 사례로 블루플래그는 안전과 환경교육, 수질 등 137개 요구 조건을 통과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완도에서는 신지 명사심리뿐만 아니라 보길도 예송해변도 동시에 블루플래그 인증을 받았습니다. 청정바다 수도라는 완도의 이미지에 부합하는, 그래서 더욱더 우리 완도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국제 인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도 해변의 블루플래그 인증과 함께 완도군의 해양치유 산업도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달 해양기후치유센터가 완공됐고 해양치유센터가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호텔과 리조트, 골프장 등 민간 투자 유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투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투자 의향을 제시한 기업체가 서너 군데가 지금 의사를 표명을 했고, 현재 해양 레저 리조트는 공사를 착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완도군의 해양치유 산업은 오는 2030년까지 공공분야 2천억 원, 민간 투자 8천억 원 등 모두 1조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올여름 기온이 높고 폭염 일수가 평년보다 많다는 예보에 따라 전라남도가 오는 9월까지를 폭염 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무더위 쉼터를 확대 운영합니다. 전라남도는 도민이 접근하기 쉬운 공원과 정자, 승강장 등에 그늘막을 설치해 야외 무더위 쉼터 780곳을 추가로 운영하고 실내 무더위 쉼터에서는 코로나19 방역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어제 시작된 비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진도와 영광 염산에서는 11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요. 장성 상무대에서도 100mm에 가까운 비가 내렸습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이미 밤사이 많은 비가 지난 가운데 지금은 약한 비만 이어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비구름대가 동진하면서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또다시 많고 강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오후 6시 무렵까지 전남 동부와 지리산 부근에서는 최고 120mm가량의 비가 내리겠고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5에서 10mm가량의 약한 비만 지날 전망입니다.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보되면서 호우주의보도 내려진 상태고요.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초속 10에서 16m 안팎, 최대 순간 풍속은 초속 20m 안팎의 강풍이 예상되니까요. 안전사고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20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한낮 기온은 28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 26도 안팎으로 예상되고요. 곡성의 낮 기온 27도, 광양의 낮 기온은 25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 4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주말부터는 날이 개겠고요. 낮 기온 30도 안팎으로 더운 날씨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